네, 경영 분석에 이제 계속 이어서 미래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는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런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뭐 등등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 경영을 위해서는 미래의 수요가 무엇인지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이 계속 변화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계속 준비하고 R&D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기업 수준에서 하기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그거를 해야만 미래 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국가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기관들을 갖고 R&D 예산을 줘서 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예산을 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예산을 끊으면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게 된다. 그렇죠? 자, 미래 예측을 하는 주요 방법론은 델파이, 시나리오, 패널 토의, 뭐 트렌드 어널리시스, 브레인스토밍, 테크놀로지 로드매핑, TRM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과기정통부 사이트에 가면 TRM 같은 거는 만들어서 뭐 5년치, 10년치 중장기 기술 변화 트렌드를 전부 맵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어떤 연구 활동을 하겠다. 이런 과제를 또 전부 매핑해 놨어요.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기술사 시험 문제가 엄청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기술, 미래기술 주제들이 융합 IT 쪽에서 계속 기술사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전부 가트너 트렌드나 MIT 트렌드를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줘야 될 거는 이제 시계열별 적합한 방법론입니다.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단기는 뭐 한 3년 정도, 중기는 뭐 5년에서 10년, 장기는 10년 이상. 자, 이렇게 했을 때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먼 미래는 사실 비전이나 전략 수준이다. 그다음 중기 같은 경우는 메가 트렌드나 시나리오 기법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거다. 그다음에 단기 3년 뭐 단기 이런 것들은 양적 추세, 델타의 기법, 질적 추세 뭐 이런 기법들을 쓰는 거다. 이제 여기 양적 추세나 질적 추세 또는 델타의 기법, 시나리오 기법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본 상식으로 이 정도는 기술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짜리, 10년짜리 그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비전이나 전략,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 시나리오 이제 이런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다.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 다 통한다. 델파이, 시나리오, 패널, 트렌드 어널리시스, 브레인스토밍, TRM 이런 거. 그래서 예상치 않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 혁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혁신하는 것이냐? 돈 버는 과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돈 버는 과정은 뭐냐?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바운드 로지스틱, 오퍼레이션, 세일즈 앤드 마케팅, 서비스, 아웃바운드 로지스틱 이렇게 하면 뻔 밸류 체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가 머니 속된 말로 바꿔 끼우면 머니가 된다. 아시겠죠? 밸류 체인의 밸류는 머니예요. 근데 머니라고 너무 쓰면 속물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밸류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바운드로 내부 물류예요. 예. 공장 뒤쪽에 갔다가 부품 갖다 나르는 거예요. 오퍼레이팅은 뭐예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예, 오퍼레이션이 생산인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세일즈 앤드 마케팅은 뭐예요? 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 어떻게 해요? 오더 받아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예, 판매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서비스는 뭐예요? 예, 생산하는데 기계, 직비들 많이 쓰잖아요. 그거 고장나면 바로바로 가서 고쳐줘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은 뭐예요? 세일즈 앤드 마케팅에서 판 것들 전부 어떻게? 물류센터 대절함에 갔다가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배달되고 하는 소비자들한테. 기업이 소비자면 기업에다 갖다 주겠죠? 자,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린다. 이걸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러한 것,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업이 보조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영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관리한다, 기술 관리한다, 그 다음에 구매한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스텝 기능이라고 하죠. 스텝 기능. 스텝 기능, 생산 기능. 그죠? 예, 이거를, 밸류 체인을 그림을 그리신, 마이클 포터께서, 네. 한 시간에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예.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서 이렇게 도는 이것이, 이거를 공급하는 회사에도 똑같이 또 다시 주기적으로 돌겠죠. 예, 또 그 뒤에 또 서플라이어도 똑같이 돌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디스트리뷰터는, 판매 대리점을 일반적으로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 판매 대리점뿐만 아니라 판매 채널들이 온라인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채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커스터머가 끝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누가 낸다? 커스터머가. 자, 돈 버는 거 이제 어떻게 버는지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생산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 오케이? 네. 엄청난 그림이죠. 이 모든 것이 이 그림 한 장에서 모든 기업의 경제가 설명이 가능한 장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찾아서 만드시면 한 시간에 얼마? 2천만 원. 네, 벌 수 있어요. 자, 이런 밸류 체인들을 정보 시스템에 해놓은 걸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에서 ER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듈들이 이런 식으로 재무, 뭐 인사, 생산, 공급망 관리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SAP, 오라클, 피플소프트, 제이워즈 뭐 이런 유수한 ERP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SAP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쓰고 있는 SD 모듈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늘상 우리 그 비즈니스 에어리어에 가면 그냥 쓰고 있죠. 그래서 셉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듈들 구성 개념도 그냥 하나 붙여봤습니다. 참조로. 자, 그래서 BPR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뭐를 말한다? 밸류 체인이다. 밸류 체인이 얼기설기 돼 있어서 낭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최적화를 해서 정보 시스템에 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년대, 90년대 전 세계를 풍미했던 그런 대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BPR을 하는 것은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단계에 하는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 이거를 극적으로 향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펀더멘털,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네, 그래서 이 펀더멘털, 레디컬, 그 다음에 드라마틱 프로세스 관점. 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BPR의 컨셉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왜 펀더멘털, 레디컬, 제로 베이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기존에 ERP나 BPR 하기 전에 기존에 이 업무 프로세스들은 BPR, 밸류 체인 상에서 이 프로세스들은 필요에 따라서 누동누동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은 조직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업부 단위로 전부 재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하면은 임원들, 경영처 사업부장 단위나 여기에 멤버들 간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요. 자, 지금 리던던시, 비효율적인 거는 중복적인 과업이나 타스크,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중복적인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효율화하고 제거하겠다. 그러면 그 중복적인 프로세스를 누군가가 시행하고 있었겠죠? 그것이 뭐예요? 일자리예요. 근데 기업의 조직 내에서 BPR을 통해서 중복적인 걸 다 제거하면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그러면 중복적인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 어디로 가요? 고백홈 한다. 그러면 이때 누가 나선다? 노조가 나선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하죠. 그래서 BPR이나 ERP를 하겠다 그러면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IBM 대출 심사 뭐 프로세스, BPRU 대출 심사 프로세스. 자, 정보화 베이스로 해버렸더니 이 엄청나게 리드 타임이 길어졌고 복잡한 단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걸리던 프로세스가 하루 걸렸고 일인당 처리 건수가 100배 증가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대출 많이 빨리 해주면은 대출이자 따먹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잖아.
엄청나게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출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7일 걸리는 데로 가요? 아니면 하루 걸리는 데로 가요? 맞습니다. 혁신이 되는 게 보이시죠? 한때는 그래서 IT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기다 붙이면 PI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객 가치를 파악하고 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세스 목표 설정하고 신 프로세스 설계한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I는 뭐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디자인이다. BPR이다. 뭘 가지고 하는? 네, with information technology. 데이브 포트라는 사람이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BPR을 하면 이거는 PI야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 이런 것들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BPM으로 이제 넘어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서 재설계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로 넘어간다. 어쩌자는 거냐? 어쩌자는 거냐? 매일같이 BPR 하자는 뜻이에요. 자, BPR을 하고 나서 메디컬하게 BPR을 하게 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ERP의 기본 프로세스로 장착이 되어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를 가져와 버려요, 그냥. 그러고 나서 다 이대로 맞추자. 왜? 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 상위 탑 기업들이 이미 검증한 프로세스야. 그리고 여기서 구구절절히 누더기 프로세스 살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냥 버려버려야지.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뭘 하냐? 기존 프로세스 다 버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 가져다가 직원들한테 교육 훈련 시켜. 그런 다음에 누가 할지 RNR만 정하면 끝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일하는데 니네 시스템으로 일할 거니까 ERP 솔루션 갖다 딱 신고 ERP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대폭 인원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해요. 그리고 사업부 몇 개 날리고 사업부장들 임원들 옷 벗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향상이 됐어요. 근데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럼 박수 받겠죠.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그게 기업의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 소비자들도 더 좋아해요. 왜? 제품의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품의 판가가 싸져요. 그래서 질 좋은 제품은 또는 서비스를 싼 가격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도 좋아해요. 누군만 울어요? 잘린 사람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걸 먼저 했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잘 나가고 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발주들도 너도 나도 이제 BPR과 ERP를 막 도입을 해요. 가지고 한동안 애들이 비실비실 하다가 간신히 목숨 부지에서 살아났어. 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ERP 시스템을 기업 내에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애가 돈 많이 벌었을 뿐이야. 그래서 뒤에 따라온 애들도 이제는 좀 더 이 기업보다는 그 물건 가격 낮춰갖고. 그러니까 이익이 더 적어졌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동일선상에서 또 만났어. 자, 그러면 또 BPR 할 거야? 이제 BPR 할 게 없어. 왜냐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업무 담당자로 매일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그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서 야, 어디를 줄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서 개선하면 계속 좋아하기 위해서. 이게 뭐다?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BPR라는 게 BPM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내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네? 그것의 이름이 BPM 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BPM을 하게 되면 기업적으로 포탈에 전사적으로 시스템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포탈에다가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 투두, 그다음에 승인 다 이쪽으로 워크플로우 베이스로 끌고 와요, BPM. 네. BPM 툴의 전신은 뭐냐면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발전시켜서 이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맵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상에서 어떠한 일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빨간불이 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뒤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얼만큼 경과에서 보여줘요. 이것을 리밋을 지정을 해놓으면 워닝을 보내요. 자, 그러면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품과 서비스가 또 떨어져서 돈으로 가치로 변화하는 시점이죠. 예,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어때요?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리는 기업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개월밖에 안 걸리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요. 시장에서 어느 기업이 이길까요? 맞아요. 1개월 걸리는 기업이 이겨요.
그런데 아까처럼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하다가 중간에서 막혀 있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빨라져요? 당연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바로 BPM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이게 뭐야?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이 되고 모니터링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BPM 툴을 기반으로 매일같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디에서 더 스피드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액티비티를 날려버릴 수 있는지, 이걸 하라고 계속 구성원들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서 관리 효율 개선, 네, 종이나 문서 제거 최소화, 네, 중간에 액티비티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면 문서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안 만들어도 문제 없으면 기존에 헛일하고 있었던 거지. 자, 프로세스 가시화 금방 이야기했어요. 생산성 향상. 당연하죠. 그런 거 안 하면 프로세스가 막 빨라져요. 짧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리드 타임이 막 짧아져요. 네, 그러면 동일한 한 달 안에 아까 말한 기업으로 한 달에 100개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업은 6개월에 100개를 만들어요. 그럼 6개월, 한 달에 100개 만드는 6개월에 몇 개를 만들어요? 600개를 만들어요. 그럼 원가가 얼마만큼으로 낮아져요? 6배 낮아질 수 있지, 사람이. 뭐 딱 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낮아지겠죠? 왜 그렇죠? 단위당 제품 원가는 어떻게 해요? 단위당 생산 개수하고 단위당 시간이죠. 나누면 원가가 쫙 분배되잖아요. 많이 많을수록 단위당 원가는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지죠? 그럼 더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요. 맞죠? 이해가 안 되시면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생산당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확장 기업을 실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BPR과 이제 BPM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극단적인 변화. 근데 BPM 뭐다? 전체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에브리데이 변화. 주기적, 지속적, 단기적. 이건 일회성 변화. 뭐 이런 얘기예요. 길다. 이건 실시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한 개 핵심 프로세스, 동시에 많은 프로세스. 네, 광범위한 다기능, 전사 규모의 매일같이 프로세스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한동안에 국내에서 이 대기업들의 그 조직 이론을 보면 예를 들면 물류혁신그룹, 생산혁신그룹, 그룹장 이런 식으로 부르는 조직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얘네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BPM 하고 있는 조직.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다 가보시면 이름이 전부 다 예, 물류혁신그룹, 생산혁신그룹, 구매혁신그룹 다 그렇게 생겼어요. 뭐 하고 있다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BPM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전사의 밸류체인의 리드 타임을 혁신 좀 계속 단축하라고. 그게 돈 버는 거야. 그게 돈 버는 거야. 계속 압박을 받는 거야.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 조직이 사라진다. 또는 사람이 바뀐다. 리더가 바뀐다.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재미있어요? 가고 싶어요? 네. 그냥 빨리 공장에 가서 조립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들이 그 내는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 조립 라인의 프로세스가 다 바뀌는 거예요. 기업들이 엄청난 이 비즈니스 역사에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을 가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MBA 출신의 컨설턴트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MBA 출신의 이 고액 연봉자들이 쓰고 있는 툴들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합격하고 노후에는 누구보다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MBA 출신의 컨설턴트보다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자 QFD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 서비스 개발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제품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노출하는 세계적인 방법이다. 60년대 말에 일본에서 제시를 했어요. 6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된 애예요. 그죠? 네, 그래서 1980년대 미국 유럽에 확산이 됐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하우스 오브 퀄리티 HOQ라고 하거든요. 사용자 요구사항이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엔지니어의 기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핑해서 매트릭스로 만들고 나서 기술 요소하고 요구사항하고 잘 매핑되는 지점들을 전부 표시를 해요. 그래서 기술 셋이 대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얘랑 잘 매칭되는 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60년대부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 컨셉은 이래요. 그런데 디자인 페이지, 디자인 이제 플래닝, 그 다음에 파트, 부품이죠. 그 다음에 제조 단계, 프로덕션 플래닝, 생산 단계.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저것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써먹는 예시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구사항들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여기 충족도 있잖아요. 표시돼 있죠. 여기 법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기술하고 기술도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기술끼리 서로 쫑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이거 고치면 쟤가 짜그라지고 쟤를 고치면 얘가 짜그라지고 그런 거 아시죠? 자, 그런 것까지 여기 위에다 매핑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사항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할 거야. 이용 목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자, 일본이 60년대부터 이거 썼어요. 그죠?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자동차 전자를 전 세계에 석권했죠.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일본의 전자제품 뭐 있어요? 써니, 워크맨.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박살났죠? 네, 일본 자동차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니 제품이 거기다가 기술적인 것들까지 이렇게 매핑해서 어떤 기술을 쓰는 게 가장 좋은지까지 그래서 쫑나는 기술을 서로 회피하는 것까지. 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사항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실 때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얘를 어디다 얹어야 돼요? OS랑 그 다음에 AP 서버, 웹 서버 환경이 다 틀리죠? 디입 서버 환경이 틀리죠? 네. 거기다가 물론 개발 언어도 환경 특성을 묻혀요. 근데 순수하게 100% 인하우스 개발하면 뭐 그에 따라서 특성이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솔루션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져다 또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걔를 또 커스터마이즈 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다가 전부 요 기술셋을 구분, 개발의 언어 특성, 개발 툴 특성. 자, 웹서버에 따라서 막 틀려져요. 그죠? 웹서버 어떤 제품 쓰느냐, AP 서버 어떤 제품 쓰느냐, DB 서버 어떤 제품 쓰느냐. 네, 거기다가 또 인프라. 자, IBM 서버 쓸 거냐, HP 서버 쓸 거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쓸 거냐, 그러니까 리눅스 쓸 거냐, 막 갈 거예요. 이걸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점을 찍어서 만족도를 쭉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고 싶겠죠? 그거를 해주는 애가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좋겠죠. 그 해주는 조직들이 이제 전문적인 아키텍트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인력들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없는 이유는 개발자가 뻥쳐서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개발자는 뻥 안 쳤지만 개발자를 파는 영업이 앞에 나가서 뻥쳐서. 맞죠? 그래서 풀스택 엔지니어인 줄 알아요. 음. 고객들은 개발자 보면 풀스택인 줄 알아요. 맞죠? 음. 그리고 풀스택이 아니구나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깔봐요.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서 앞단에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을 미치시키는 게 품질이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쓰니 전 세계로 속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본이 실제로 양산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제품이 다 검증이 돼서 이제 대량 생산해도 거기에 불량품이 거의 없이 수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없어 거의 다 판매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걸 이제 양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양산에 걸리는 시점과 미국 기업들이 양산에 걸리는 시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발 과정에서 이거 하려면 전부 사표 쓰시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카노 모델입니다. 카노 노리야키라는 이제 또 이 사람도 일본 사람입니다. 제품 개발에 관련 선봉들. 일본이 왜 전 세계 2위의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에요. 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제품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함. 자,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노는 상품 품질에 대한 이원적인 인식 방법 모델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으로 만족, 불만족. 그다음에 객관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충족은 불충족.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측면은 기능이 있다 없다예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측면은 기능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근데 이게 이론화된 만족도를 있으면 무조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제 소비자 목소리들을 분석을 한 거죠. 소비자의 보이스에 귀를 기울여라.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네. VOC라고 하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또는 컨슈머. 네, 품질 기능 전개와 그래서 카노 모델 이렇게 되는데, 자, FFD라고 하는 것에다가 카노 모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이런 겁니다. 제품을 새로 개발할 때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게 좋아, 나빠. 이걸 알아야 그걸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제품, 상품이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 제품의 품질 요소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주관적인 측면은 만족, 그 다음에 불만족 이렇게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기능이 있다 없다. 충족, 기능이 있다, 기능 없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자, 기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만족한다. 이건 뭐예요? 리니어 곡선이죠. 이것을 이론적인 품질 요소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딜라이터, 매력적인 품질 요소. 자, 없어도 기능이 없어도 별로 뭐라고 안 해. 근데 기능이 있으면 엄청 좋아해. 이게 매력적인 품질 요소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기능이 있어도 별로 만족하지 않아. 근데 기능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엄청나. 이게 뭐예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그러면 불만이 엄청. 이거 당연적 품질 요소라고.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능을 주면은 리버스 역품질 요소라고 그래요. 그 기능을 주면은 불만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도대체 이거 뭐야? 그래서 기능이 있으면 거꾸로 불만이 엄청난 거. 그다음에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심이 없다. 무관심. 자, 여러분들은 제품 개발할 때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품질. 소비자의 요구가 품질이잖아요. 품질을 높이려면 자, 불만이 일단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당연적 품질 요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머스트 해브. 자, 머스트 해브에는 광고 카피에도 나왔죠? 광고를 안 보시는구나. 머스트 해브.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 머스트 해브. 제가 끊어서 머스트 해브. 그래서 못 알아들으신 거죠? 광고에서는 뭐라 그래요? 머스트 해브. 머스트 해브. 그래서 못 알아들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머스트 해브예요. 자, 딜라이터가 그 다음입니다. 매력적인 품질 요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고객에게.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기능이 있으면 없어. 그러면 너 어떻게 느끼니? 자, 주면 어떻게 느낄 거니? 자, 이런 것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당연 요소인지 아니면은 매력적인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역품질 요소인지, 역평가 요소인지. 자, 그래서 샘플이 있어요. PDA. 키보드가 있는 PDA. 리버스 역평가가 30.8%나 돼요. 자, 음성 명령을 접수하는 PDA. 매력적 평가가 43.6%나 돼요. 자, 배터리 수명이 길어. 당연하다. 66.7%. 당연하다. 이거는 수명이 짧으면 어떻게 한다고? 무지무지 화난다예요. 자, 옛날에 PDA는 실패한 제품이죠.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자, PDA의 진화된 모습이 뭐야? 스마트폰이죠. 맞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다가 키보드를 붙인 회사가 있었어요. 어딥니까?
블랙베리. 또 어딥니까, 국내에? 네? 이렇게, 이렇게 밑에 달려 있어가지고, 쏨, 이렇게 키보드 튀어나오는 게 있었죠. 옵티머스. 어디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LG 요즘 스마트폰 만들어야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카노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사에 10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맞죠? 블랙베리 요즘 제품 만들어요? 블랙베리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죠? 아, 카노 모델이 일본 애들이 얼마나 일본 애들 칭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일본 친화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얘들이 얼마나 공학적으로 뛰어난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공계 쪽에 다른 분야의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선배 그 기술사분들 70대, 80대 계신 기술사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일본 빠들이에요. 공학적으로 엄청 일본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거기에 매료돼서 나중에 기술 학교 가시면 메일이 날아올 거예요. 일본 기술사하고 우리 기술사하고 협약이 돼 있고요. 매년 일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기술사들이 거기 이 패키지로 전부 신청받아서 일본 기술사에 방문해서 거기서 컨퍼런스 참여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이렇게 돈 다 패키지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의 주요한 공장 견학 그리고 유명 관광지입니다. 주로 도쿄 인근이에요. 가고 싶으시죠? 네. 기술사가 되면 그런데 돈 내고 그러실 수 있어요. 돈 놔뒀다가 어디 쓸 거야? 그죠? 재밌으시죠? 카노 모델이나 QFD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네. 식스시그마도 좀 더 볼까요? 예. 식스시그마는 많이 들으셨죠? 네. 자, 식스시그마는 고객의 불만족을 처리하는 결함의 발생 확률이 0.0003.3. 제품 100만 개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3.4개 나온다. 그럼 100만 개나 만들었는데 3.4개밖에 불량이 나요. 엄청난 품질이죠. 네.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힘이 무엇이냐? 이건 사실 이런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식스시그마를 하는 혁신 도구,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을 처리하는 결함의 특성을 최소화해주는 힘이다. 네, 불량품 최소화시켜. 이제 여기 보면 자, 6시그마에서 한 단계 낮은 5시그마까지 가게 되면요. 불량품이 233개로 증가해요. 4시그마로 가면은 6,000개가 돼요. 그다음에 3시그마로 가면 66,000개. 와. 근데 3시그마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시장에 제품 나오고 나서 리콜 또는 고객 클레임 들어온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전자제품이나 디바이스 이런 거 사고서 이게 얼마 쓰다고 고장나는 거 태반이죠? 몇 시그마? 3시그마. 6시그마가 그 정도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품질 개념은 품질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패 비용과 이제 예방평가 비용.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식스시그마는 그게 아니야. 품질 비용이 계속 투자되면은 품질 비용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야. 새로운 품질.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모토로라. 그 다음에 나중에 제너럴 일렉트릭, 잭일치. 여러분들 알고는 유수한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론으로 전 세계를 한번 풍미했어요. 모토로라 삐삐. 삐삐 세대가 아닌가? 모토로라 삐삐. 그러면 가슴에 잡으시면 네, 모토로라 삐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모바일 폰이 나오기 전에 네,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G 망하다가 살아났죠? 제너럴 일렉트릭. 원래 여기 제너럴 일렉트릭 누가 만드는 회사예요?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망할 뻔했어. 왜? 누구 때문에? 소니 때문에. 그래서 제 결치가 가가지고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거기서 전파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사한 이 기업들이 이 방법을 썼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라진 기업들이 여러 개 보이실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이제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자, 프랙티컬. 실제 세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테이티스티컬, 통계적인 문제로 이걸 바꿔요. 그리고 다시 통계적으로 이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분석해서 찾아낸 거를 이걸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바꿔요, 다시.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해봐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이제 시그마의 기본적인 어프로치예요. 자, 그래서 식스 시그마에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전체 이제 수명 주기상에서 기획 단계에선 DIDOV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이제 드막이라는 방법을 쓰고, 중간 단계다 그러면 DMATV라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이죠. 지금 보시면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거냐? 자, define 여기 보면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비즈니스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상을 선정을 해요. 개선을 할 대상, 혁신 대상을. 여기서 define 문제를 정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신규로 프로세스를 잡을 거냐? yes,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아니야, 그러면 기존 프로세스를 일단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프로세스를 측정을 해봐. 측정해서 막 데이터를 끄집어내요. 그럼 거기서 많은 지표들이 나와요. 변수들이. 그래서 그 변수는 뭐예요? 제품의 프로세스의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결함에 미치는 이러한 지표들이 쭉 꼽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함 자체도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런 것들이 쭉 쌓여왔어요. 실제로는 기업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자, 그 데이터를 가져다 측정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변수들을 찾아내서 자,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설계 다시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 오케이, 그러면 개선만 해보자. 그래서 개선을 기존 프로세스를 사용하자 개선된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게 앞자를 따서 DNA, I, C 이게 바로 드마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드마이. 이건 뭐예요? 생산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 흘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제품 설명에서 뭐를 배웠어요? 제품이 성숙 단계를 지나면 뭐가 된다? 시장에서 다 팔리고 나서 뭐가 된다? 눈물의 고별전을 해야 된다. 네, 철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설계해서 돈을 많이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계산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시작해 볼게. 디파인. 뉴 프로세스,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니? 아니야. 측정 분석해. 네,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할까? 재설계해야 될까? 예스.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 설계를 다시 하고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최적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빙빙빙빙빙. 그래가지고 적용. 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해도 충분히 ROI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중에 중간 단계 있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D, N, A, D, V, 그건 DOV, 드마도브, DMA, DV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Define, 새로운 프로세스, yes, 그럼 바로 올라가요. Identify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검증하고 퇴적하는 과정을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적용하는. 이건 언제? 앞단에서. 이렇게 해도 임팩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이죠. 맞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함을 최소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 분석 요 단계 전부 다 통계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활용이 돼요. 그래서 통계 툴을 엄청나게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식스 시그마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 여기에 해당되는 루트는 D도브, DMA, DV 이 두 가지는 식스 시그마 도달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 프로세스 안 고치고 그냥 계산해서 쓰는 경우에는 몇 시그마 가능하다? 5 시그마. 드마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3 시그마는 뭐로 가능하다? 3 시그마는 QC7 툴 어디서 봤죠? QC7 툴 어디서 봤어요?
프로젝트 관리 과목 공부할 때 품질 관리에 갔더니 무슨 툴들이 막 나왔죠, 품질 관리. 생각나는 게 있어요? 피시본 차트 생각나요? 파레토 차트 생각나요? 히스토그램 생각나요? 피시본 차트는 뭐예요? 어골도. 결함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 막 해가지고 요인이 될 만한 것들 나열한 다음에 요거가 여기에 영향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컨트롤 차트, 예, 어퍼 컨트롤 리밋 또는 로우 컨트롤 리밋, UCL, ACL 해가지고 여기 범위 벗어나는 이상치를 찾아내는 거, 예, 컨트롤 차트. 또 뭐 있어요? 삼포도, 네, X축, Y축에 뿌려가지고서 예, 중심에 이렇게 수렴해야 되는데 막 찍힌 애들 있잖아, 이상치. 찾아내는 작업. 생각나시죠? 표시 세븐툴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라고요? 3시그마까지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조직은 3시그마예요, 6시그마예요? 여러분들의 예, 코딩 생산 능력은 6시그마예요? 네, 코드 생산 능력이 6시그마예요? 아니면 3시그마예요? 말에 뭐 다사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달라요. 얘는 똑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찍어냈을 때 결함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코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완성된 패키지 코드를 예, 어디에다 담아요? DB에다 담아서 예, 설치 CD 만드시죠? 100만 개 찍으면 계란이 몇 개예요? 응? 설치 CD가 왜 계란이 100만 개야?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개발 영역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이 개발 쪽에 이걸 적용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조직들이 이 시스그마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요. 챔피언, 예, 그리고 사업부의 추진 사무, 그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 그다음에 이 팀장이 프로세스 오너예요. 리더가. 그다음에 사업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예, 마스터 블랙벨트고요. 이걸 총괄하는 임원은 이제 챔피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멤버들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리고 이 리더가 애들을 계속 압박해요. 야, 프로세스 개선에 식스시그마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그럼 뭐예요? BPM도 해야지. BPM을 뭘로 해요? 식스시그마로 해야지. 그래서 맨날 그 미니탭 돌려가지고 맨날 자료 데이터 분석하고 막 개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 방법론에 따라서 산출물을 막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몇 건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승진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을 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그린벨트나 블랙벨트가 예, 실제로 마스터 블랙벨트한테 평가를 받아요. 예, 그런 조직에서 시그시그마 활동을 매일같이 출근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고 싶으세요? 좀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빅 Y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개념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빅 Y를 찾아야 돼. 네, 결과물이에요. 그럼 CTQ는 뭐예요? 빅 Y에 영향을 미치는 critical to quality 변수 요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빅 Y의 결과값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미니트 통계 분석에다 자료를 넣고 그 변수들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가장 결과값을 다르게 만드는지 찾아내면 품질은 걔한테 달려 있는 거죠. CTQ한테. 그죠? 그걸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가 굉장히 많은 예, 영향을 주겠죠. 그 찾아내는 능력이 이제 혁신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PSP, 퍼스널 소프트 프로세스 기억나시나요? 여기다 식스 시그마를 결합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네,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개선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혹시 시그마를 개발을 하자는 분들이 어떻게 된다? 목숨 걸고 나서서 우리한테는 안 맞아 라고 외치고 그러면 섞였어 거기서 알았어 던지고 이게 제조업종에서는 맞는데 서비스 업종은 안 돼. 근데 이걸 서비스 업종에서 하려고 성과를 근데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 서비스 영역에서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제조 쪽에 여러분들 컨설팅 가서 시작하세요. 네, 씹으셨다가